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립토 업계에서 9월에 가장 기대하고 우려했던 이더리움의 2.0 업데이트, 네. 9월 15일자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죠. 예. 어제 오후에 그 이더리움 2.0의 단계 중에서 머지라는 단계가 있는데 가장 복잡성이 있고 중요했던 단계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앞으로 어떤 가상자산 사업이 더 발전하게 될지 저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과 금융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차는 블록이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감 있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들어보는 인포맥스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오늘 어떤 분 또 모셔볼까요? 네, 이제 크립토 뱅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크립토, 예, 크립토의 어떤 뱅크 같은. 네. 네, 크립토 뱅크를 지향하는 이제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웹3라는 단어가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이 탈중앙화 웹을 뜻하는 이 생태계에 대한 발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그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투자자가 보는 성공 여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는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더리움 2.0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일단은 그 투자자가 보는 관점은 결국은 가격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이제 머지 성공 완료 이후 24시간이 안 됐는데 지금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가격은 오히려 지금 약간 하방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로 보면은 신규로 채굴되는 시장에 공급되는 이더리움 양이 줄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공급량이 줄면 수요와 공급 그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두 가지는 메인넷의 입장에서 메인넷의 관점에서 생태계 관점에서 성공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그 성공이냐 아니냐는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이더리움 2.0 생태계를 지지하고 있는 노드의 이탈률. 네. 예,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거래 트랜잭션 이더리움을 주고받은 거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주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탈률이 이제 지금 막 나온 통계를 보면 4%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참여하고 있는 노드,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노드의 이탈률이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제 그것만 보면 그 데이터만 보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성공의 기준이 뭐 기술의 안정성 이런 것보다도 노드에서 기존의 플랫폼들이 얼마나 이탈했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채굴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합의 알고리즘이 POW에서 POS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시스템을 바꾼 이후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것으로 이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결국은 생태계를 바치고 있는 참여자들, 기술적인 참여자들인 노드가 얼마나 이탈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성공 여부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관심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보통 채굴이라고 하면은 막 그 전기 장비 들어가 있고 뭐 전기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이템 채굴하듯이 막 한 그런 것들 떠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환경오염이 안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형태의 채굴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왜 백악관에서도 그 보고서를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 어떤 환경에 해악을 끼친다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이더리움이 이런 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뭔가 당분간의 시장 트렌드에서 되게 주도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가상자산에서 가장 성공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뭐 3세대 그 어떤 메인넷들이나 체인도 있었지만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그 메인넷들이 가장 이제 외부적으로 비판받는 부분이 환경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채굴 방식이 왜 환경이 좋지 않냐면 그 채굴하는 방식은 결국은 컴퓨팅 파워를 많이 끌어올려야 이제 내가 그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예. 근데 POS로 바꾸게 되면 이제 그 전기를 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자료화면도 같이 나갔는데 채굴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쓰는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채굴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채굴이 사라진 건 맞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더리움 1.0은 예. POW인데 말 그대로 그 전기를 많이 써서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픽 카드를 껴서 막 돌리는. 성능이 좋아야만 내가 그 예.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많은 고성능 장비 그다음에 많은 전기를 써서 이제 채굴하는 방식이었는데 POS로 바뀌면서 그런 채굴이 사라졌습니다. 표현이 마이닝에서 이제 스테이킹으로 좀 바뀌고 이제 채굴 용어가 이제 안 쓰이겠죠. 사실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뭐 이더리움이 방식이 바뀌는 거에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도 없고 또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ETHW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쪽에도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그건 이제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금융에 가까운 형태의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예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랜딩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웹3라는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서 가상자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확대가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웹3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예. 일단은 웹3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웹3라고 하는 게 인터넷의 발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1.0, 2.0, 그다음에 3.0, 이 3.0을 웹3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터넷 1.0은 초창기 인터넷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 홈페이지, 게시판만 있는 홈페이지, 이제 단방향 통신, 단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일종의 게시판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웹 2.0은 이제 유튜브가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3개가 참여, 공유, 개방인데 유저들이 그 서비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되겠고 그 웹 3.0은 그 여기에 그 탈중앙화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웹 2.0까지는 고객은 고객이었고 운영자는 운영자였고 온라인 서비스의 그 소유는 법인이나 운영 주체가 됐잖아요. 회사였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공동 소유하고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참여자가 돈을 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참여자가 그 웹 3.0 생태계의 일종의 공동 운영자로서 또는 기여자로서 참여해서 거기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다른 거죠. 사실 뭐 웹3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웹2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 기반의
세상에서 웹3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드시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건 그리고 없는데. 반드시 가기도 힘들어요. 어.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웹3하고 웹2 기존에 이제 웹2가 그냥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웹3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 생태계, 이더리움 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를 웹3 생태계의 기본이라고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예. 같은데 탈중앙화나 운영 주체가 이제 분산됐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바로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이거 그냥 마케팅이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견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태생적으로 웹3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우리가 이제 가상 자산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뭐 우리가 디파이도 있고 뭐 다오 다양한 형태 많잖아요. NFT도 있고 이런 것들 통칭해서 웹3의 어떤 비즈니스라고 좀 일컫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웹3의 정의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웹 2.0은 키워드가 딱 3개였어요. 참여, 공유, 개방. 요 성격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웹 2야, 웹 2.0이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웹3는 구성 요소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 형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웹3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지금 금융 서비스 쪽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웹3가 기존 웹 2.0과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금융도 같이 하고 유튜브인데 유튜브가 금융도 같이 하고 네. 이런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서비스 생태계 자체로 경제적인 금융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웹3 기업들이나 웹3를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네. 그 자체적인 금융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금융 생태계가 이루어질 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의 역할이 커지겠죠. 이장우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랄까 금융에 가까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네, 맞아요. 상당히 뭐랄까 규제 장벽에도 좀 부딪혀 보시고 네. 하면서 이 디파이 시장이라든지 시파이 시장에 커오는 걸 봤잖아요. 네. 현장에서. 네. 그럴 때 초기에 이 금융 서비스의 네. 이 모습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쪽이 금융 서비스랑 예. 이 디지털 자산 쪽의 그렇죠. 서비스 바뀐 거는 저는 이 다루는 이 재화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기본으로 한 모든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기존 금융 서비스들은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법정 화폐 기준으로 거의 금융 서비스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나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새롭게 생긴 산업이다 보니까 규제가 안 갖춰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뭐 당분간 이슈들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규제가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정 대표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뭐랄까 블록체인 금융시장에 들어오실 때 초기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인식이 바뀌었군요. 예.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웹3도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그 디지털 자산, 뭐 가상자산, 토큰, 코인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훨씬 더 산업의 활용성이나 활용처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서 발행된 토큰으로 뭐 물건을 살 수 있어 이런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토큰은 자산 형태나 그다음에 결제할 수 있는 화폐 형태나 증권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 얘기가 또 많이 나오니까 그 뭐 최근에 보면은 스타벅스의 로열티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NFT를 적용하게 되고 웹3 형태에 진화하거든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NFT 적용한 어떤 프로필들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 대표님도 국내의 어떤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 누구보다 좀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반해서 국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웹3 형태로 적용한 이런 것들은 좀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완벽한 웹3 형태의 기업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그 초기 단계로서
그 웹3 내에 포함되어 있는 NF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벅스가 이제 최근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프로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NFT요.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게임 형태에 참여를 해주면 NFT로 리워드를 주는 건데, 근데 기업들이 왜 그러면 NFT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일단 UX적인 측면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NFT를 적용을 하면 기존의 고객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기업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스타벅스 예를 들면 어떤 그 미션이나 이제 어떤 그 게임 같은 거에 고객들이 참여를 해주면 네. NFT를 줍니다. 네. 그리고 그 NFT를 받은 스타벅스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줘요. 그리고 이 그 NFT를 또 NFT 거래소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포인트 형태보다는 NFT가 훨씬 더 활용도도 높고 고객 경험,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면 현대카드, 신세계 뭐 다양하게 이렇게 기업들이 지금 이제 진출하고 있죠. 사실 뭐 대기업들이 뭐 NFT 같은 새로운 웹3의 이런 아이템들을 네. 주고받는 마켓플레이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 알게 모르게 홍보는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보나요? 그 대기업들이 이제 밖에 알려진 것보다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SK가 SK 코인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SK가 그 SK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가 SK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SK가 SK 코인을 발행을 해서 SK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그 생태계,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이거는 만약에 SK가 그거에 성공한다면 SK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보상, 리워드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품의 원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가 갖고 있는 OTT, 웨이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서비스인데 넷플릭스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 이용 단가가 이용 가격이 낮다라고 네. 하면 고객들은 그 웨이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이 이제 생존을 위한 사실은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 SK 같은 경우도 한때 SK 코인이나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슈화 되고 나왔다가 지금은 또 약간 이렇게 홀딩돼 있는 상태인가 어때요 최근 상황이?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진행을 장점이 하다가 같아서. 주총에서도 발표할 정도로 아주 네. 과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테라루나 사고 때문에 테라루나,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감은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방향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참전하고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정말 참전을 하고 싶은데 이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코인 발행을 통해서 너무 이제 리스크도 크고 변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수단 이제 뭐 NFT나 NFT 마켓플레이스나 그 인프라 제공 쪽에서는 그래도 좀 더 부담이 덜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계속 대피하는 뭐랄까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명분을 좀 쌓고 나서 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 얘기를 했으니까 기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더 예치를 많이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더리움은 그 이더리움 머지하고 상관없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인 거죠, 기업들이. 그리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치 그 이더리움 뭐와 같냐면 그 윈도우와 같고 그다음에 네. 그 맥 OS와 같은 역할을 네, 해주는 예, 거예요. 운영 체제로서. 예, 운영 체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앱들이 붙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메인넷 중에서 이더리움만큼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향후로도 계속해서 그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네. 다만 어떤 형태로 이제 참전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선택을 하겠죠. 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금융 서비스로서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규와 규제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외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국내에서는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더리움을 이제 뭐 대표님도 비슷한 비즈니스 하시지만 예치를 받는 비즈니스, 뱅크들은 보통 예금을 받듯이 예치를 받으면 이것은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수익이 이렇게 뭐 우리가 주식처럼 배당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금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건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더리움 2.0 그러니까 스테이크 POS 형태로 전환이 될 테니까 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연 그래도 5에서 한 7%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검증자로 참여하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관들도 이 이더리움 어떤 모으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형태 때문에 더 많이 적극적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디파이 어떻게 보면 디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자산이 이더리움인데 탈중앙화 금융에서 예. 그런데 예. 이제 이전에는 이더리움이 POW 방식을 씀으로써 스테이킹이 안 됐어요. 그런데 POS로 바뀌면 스테이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놓으면 메인넷에서 이자를 줍니다. 이제 그런 스테이킹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디파이의 투자 형태도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이 늘어나겠죠. 네, 스테이킹 형태의 그런 투자 형태가 전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굴을 하던 방식에서 뭔가 그 예치를 해놓고 그걸 통해서 채굴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더리움이 이제 서비스 업체로 들어올 것이다. 아니 그 얘기보다는 채굴은 이제 채굴 사업자한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기업 입장에서 내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예. 그 이더리움 이 자산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예전에는 딱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파이 서비스를 어렵게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드 파밍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요.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건데 예. 우리말로 하면 이자 농사. 예. 라는 건데 그런데 이더리움 자체를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그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크죠. 과거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그 보상 공급을 채굴자들한테 줬다면 이제는 그렇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맡기는 예치를 하는 사업자에게 이제 보상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블록체인 관련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같은 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일련의 그 사태, 맞아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맞아요. 금융으로서의 가상자산은 어떻게 뭐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이미 가상자산은 금융으로 어느 정도 금융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성공했다. 예, 성공했다. 그게 이제 그게 전체적인 시장 규모 시총도 상당히 크고요. 네. 관련된 서비스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현재 그 가상자산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형태들을 보면은 기존 레거시 금융, 그러니까 현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탈중앙화된 형태이냐 중앙화된 형태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미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10년 이상이 됐고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미 산업군을 형성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산업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을 활용한 이제 금융상품,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상품들은 아마 일반 시청자들도 다 알 것 같아요. 뭐 예금을 하기도 하고 뭐 적금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으로 좀 이렇게 예를 좀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자산으로 예금도 할 수 있고 가상자산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가상자산으로 선물 거래, 옵션 거래, 마진 거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도 가능하고 그게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형태의 기술로 제공하느냐 아니면 기존 중앙화된 은행들이나 증권사나 또는 보험사를 통해서 제공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형태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용어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형태적으로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그렇죠. 용어와 기술과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금융 생태가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다 이미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금융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금융 외에
이 웹3라는 시대에서 이 흐름에서 그 취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면 또 어떤 게 또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완벽한 웹3의 형태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지금은 모를 수 있는 예전에 스팀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네. 스팀이요. 예. 글을 쓰면은 예. 스팀 잇. 스팀잇. 예. 블로그인데 그 글을 쓰시는 분, 그러니까 블로그의 운영사가 글 쓰시는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분이 내가 직접 그 생태에 참여해서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직접 보상받는 그런 형태가 이제 스팀잇인데 예. 저는 그런 형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지향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방향이라고 보고 그리고 완벽한 웹3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아까 제가 이제 그 스타벅스 말씀드렸듯이 예. 기업들이 NFT를 활용해서 그 웹3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막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벅스 오디세이 같은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웹3가 이런 어떤 새로운 경험 사용자 경험을 나한테 제공해 주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근데 스팀잇을 되게 잘 예로 들어주셨는데 100만 유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결국 잘 안 됐죠. 결론은 그때는 안 됐고 지금 그런 서비스 나오면 또 잘 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시대 환경들이? 그때와 지금은 이제 환경적으로 다른 건 뭐냐 인프라적인 환경이 달라요. 그 스팀잇이 처음 나올 때는 정말 호롤단신. 생태계도 다 완벽하게 구성이 안 돼 있었고 기업들이나 기관들 참여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웹3가 성공하려면 웹3에서 발행된 그 토큰이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팀잇이 처음 나왔을 때는 스팀잇 토큰을 가지고 금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로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밖에 그렇죠. 없었던 은행과 거죠? 같은 역할. 홀로 플랫폼이었군요. 그렇죠. 스팀잇을 가지고 자산으로서 운용하는 회사의 역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희도 그런 사업을 금융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가능성 상당히 크죠. 그게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큰을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만 되느냐?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 외에 이 토큰으로 예치도 하고 랜딩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죠. 지금 많은 금융 서비스 관련된 가상자산 서비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라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나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뭐 거시경제의 인덱스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사고 파는 거 말고 그 외에 어떤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좀 써야 안전하게 좀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 자산을 이제 사고 파는 거 외에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방식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디파이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NFT의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산을 어떻게 보면은 투자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할 수 이제 있는 거죠. 대표님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윈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지금 크립토 윈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건 간에 이제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한 70%까지 하락도 했고 일부 또 암호화폐들은 90%까지 하락도 있고.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 하락은 맞는데 2020년 2만 달러 이전에 산타렐리 이전으로 가격 보면 그때 2만 달러도 안 됐었어요. 그 가격으로 보면은 아직도 수익 실현 단계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투자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윈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침체돼 있다. 그리고 이게 그 약간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침체된 저는 이제 침체라기보단 거품이 좀 빠진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셀시우스처럼 상당히 그 파산까지 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FTX처럼 주목받는 그 새로운 어떤 히어로가 나타나는 그게 시장은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성장하는 회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약간 거품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장했던 회사들이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려워지는 기업도 생기고 양분화되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 산업 내에서는 꾸준히 성장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괜히 돋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시장 전체 이제 어떤 투자자 관점이나 이런 분위기 내에서 다시 어떤 좀 반등이 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 2021년도와 같은 어떤 분위기를 낸다면 그게 어느 정도 뭐 시기,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그런 게 좀 만들어질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자산의 가치를 가격만으로는 좀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예전보다는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기관도 들어오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하면서 인프라는 더 튼튼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참여 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언제 정도 그러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까 가격 측면에서 예. 저는 내년 초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내년 초중반 네. 생각보다 좀 빠르. 많은 지표들을 좀 느껴지긴 하네요. 보면서 관망을 하는 자세 올해 안에는 가져야겠군요. 지표는 긍정적이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표 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네. 자, 오늘 이더리움 업데이트부터 웹3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델리오 하면 사실 굉장히 그 금융 서비스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업체였는데 네. 이렇게 금융 서비스, 블록체인 업계에서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크립토를 활용한 요 금융 쪽으로 펼쳐내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기도 하고 가장 파괴적인 혁신을 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장 규제나 여러 가지 장벽들로 인해서 가장 IT적인 부분이 덜 들어갔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뭐 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살짝 있습니다만 있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울산 과학기술원의 조원경 교수 이슈피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 경제 다양한 이슈를 만나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 특히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이상 8월에 또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인데 오늘 관련해서 경기 침체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조원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하면서도 침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쉽사리 쓰면 안 되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경기 침체를 규정하는 특별한 기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예. 경기 침체 얘기할 때는 이게 실질 GDP가 2분기 이상 예.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 역성장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미국이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예. 실질 GDP라는 개념을 써면은 네. 당연히 이제 굉장히 명목이 아닌 실질로 보았을 때는 예.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상하게 미국의 지금 고용률은 완전 고용이고 실업수당 청구는 네. 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침체 아니지 않냐. 뭐 꼭 그렇게 뭐 경기 침체를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네. 또 이제 미국에서 전미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들을 감안합니다. 개인 소비 실질 소비 지출이라든지 또 보면은 상무성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네. 또 소비 지출은 또 조금 늘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고용률 뭐 그다음에 도소매 판매, 네. 산업 생산 또 개인 소비 개인의 실질 소득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몇 달 동안 깊고 넓게 하락하고
뭐 이렇게 광범위한 어떻게 현상이 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진단하는데 이게 그 2000년 그러니까 이후에는 한 3번 정도 그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번에 네.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달러 인덱스 얘기할 때. 닷컴 버블이라든지 네. 뭐 가장 최근의 침체가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팬데믹 예.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달러는 그때 인덱스 할 때는 팬데믹 때도 우리가 1,400은 안 1,300도 안 찍었거든요. 예. 근데 네네.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 아직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침체라고 하지 않았고요. 사실 뭐 미국보다도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문제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달러를 보면은 야 미국 경제는 그래도 금리를 올리면 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지금 0.75%를 이제 유럽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그렇죠. 일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물가가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그 1% 울트라 얘기도 나오고. 네. 울트라 스텝이 이제 20% 정도로 뭐 이제 네. 자꾸 뭐 매일매일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저희가 이제 11월이나 12월쯤 되면은 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0.25%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높아졌어요. 네. 물론 이제 작년에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가팔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올해 말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동월 대비로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있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타겟이 2%잖아요. 그렇죠. 2%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굉장히 길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나라마다 저기 그 주거비를 그 네. 물가에 대입하는 게 달라요. 하우징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높아요. 미국이 이제 32% 정도 하는데 그럼 한 네네.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작아도 내가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잖아요. 네. 그까지 서베이를 해서 이걸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민간에서 나온 지표하고 미국 공식적으로 나오는 물가 반영 지표하고가 괴리가 있고 약간 그래서 집값 상승분이 물가에 더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 보이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네. 그거를 충분히 현재 반영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후행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더 이제 보면은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물가가 대충 내려간 거 아닌가만 좀 내려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유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우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우징이 정말 지금 현재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다른 나라들보다 좋았고 올해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약간 안 좋은 기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심히 이제 관찰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네, 부분인데요. 네, 네, 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10년물이 있고 2년물이 있는데 네. 요거의 차이점을 좀 먼저 좀 살짝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저희가 단기 금리 할 때는 이제 잔존 만기 2년짜리를 네. 보통 말하는 거고요. 만기 2년짜리. 예, 그 앞에도 물론 뭐 MMF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고 예, 짧은 게 있지만. 저단기 있지만 대표적으로 2년물짜리를 얘기를 하고요. 예. 이게 어제 제가 보니까 3.8620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둘 다 이제 기준금리하고 굉장히 상관성이 많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같이 네, 높아지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10년물이 이제 어제 3.4490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차이가 4.2 정도 나잖아요. 네, 2년물도 높네요. 0.42. 네. 죄송합니다. 0.42 정도 나는데
이게 뭐 사실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시장이 세그먼트 돼 있으면은 이게 많이 수급에 따라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채권을 많이 사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하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급에 따라서. 네. 그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멀리 있는 거 싫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게 안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불안할 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단기물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자산 심리하고 이런 수급이라는 그 예외적인 게 있긴 하지만은 이제 경기 통상적으로 10년물이라는 것들에 더 우리가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는 불확실성 때문이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가 성장한다면 또 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은행에 가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장기로 돈을 저금할 때가 이자가 더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미국의 그 10년물도 있지만 30년물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물과 30년물이 아직은 역전은 되지 않았는데 그 차이가 거의 미미하다는 거고요. 네. 이게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울트라 스텝을 했어요. 사람들 잘 모르고 계시는데 1%를 올렸어요. 1% 올렸어요. 아. 그래서 지금 올려서 몇 프로예요, 캐나다는? 뭐 제가 네네. 몇 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50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울트라 스텝을 내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최종 종착역인 그 금리가 원하는 몇 프로인가. 기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뭐 1% 다음 금리 인상이 나왔지만 부수적으로 0.75%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25%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올해 3월달에 0.25%였으니까 네. 6개월 만에 거의 3% 올랐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면 94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미국이 이제 3% 금리를 이제 2배에서 6%까지 1년 동안 올리고 나서 남미 쪽에 다 무너지고 그렇죠. 동아시아 무너지고 그게 예. 우리 IMF 연결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수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됐을 때 과연 그리고 3.2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리겠죠. 4%까지 갔을 때 우리는 이제 4%까지 상황이 가는 거는 보통- 지금은 그냥 열려 있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네네네. 거 연말에요. 그 이상이었을 때 이제 4.5 정도, 뭐 심한 경우 4.75도 보더라고요. 내년에도 네. 올린다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올 초에 올 중반에만 생각하더라도 얼마까지 그래서 3점대 가고 그렇죠. 내년에 가가지고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더 결기가 네.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뭐 환율 뛰고, 그죠. 예, 네. 그 환율 영향 미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주택 미분양 건수 늘어나고 뭐 20대 30대 연걸 주옥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 우울한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IMF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더 이제 그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걱정되는 생각이 게 돼요.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6개월 상간에 미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올린 시점이 3월부터였으니까 이게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고 그 사이에도 계속 올렸으니까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해서 실제로 나타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걱정이 이제 되긴 해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를 오늘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은 네. 이게 과연 경기 침체가 오는가? 이제 온 적도 있고 안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는 항상 예외 없이 장단기 금리 침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장단기 금리 침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실제 일어나기까지 왜냐하면 이 사이에 또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잘해서 침체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이 기간이 되게 불규칙해요. 6에서 24고 뭐 어떤 데에서 보면은 뭐 12개월 뭐 이렇게 18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점도 되게 불규칙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도 불규칙하거든요. 네. 뭐 최근에 그 침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료 시점을 아주 짧게 본 거는 팬데믹 때를 오히려 더 짧게 봤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또 그때 이 두 구간을 두고 주식 시장이 더 이렇게 올라갔느냐, 경기 네. 침체가 하면은 주식 시장이 빠지느냐, 또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서 종료될 때까지 주식 시장이 빠졌느냐 이런 걸 보면은 네. 앞에 그 장대 금리가 역전되어서 그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까지는 네. 반반이에요. 주가가. 아, 네네. 아무래도 뭐 잘해서 오르기도 안 될 수도 떨어지기도 있고 하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라는 것은 선행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종료될 때까지는 주가가 올랐어요. 예, 오른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내린 경우도 있지만은 오른 경우가 네네. 더 많아요. 오히려. 예,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네. 미국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자체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펀더먼탈, 그러니까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충실하게 더 많이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 다음 주죠. 이제 9월 21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또 열리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글로벌 주식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요번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6월 1일 날부터 QT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400원 환율을 했을 때 올해까지 한 700조를 쿼리테이티브 타이트닝, 그러니까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양적 빨아들이는 거예요. 긴축이죠. 양적 네. 긴축이죠. 예. 근데 지금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있고 또 양적 긴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는 1조 5천억, 우리나라 GDP가 1조 7천억 8천억 달러잖아요. 예. 근데 1조 5천억 달러를 빨아당긴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심한 경우에 3조 달러까지 빨아당기겠다. 이게 사실 약간 급주는 거죠, 계속해서.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뭐 2017년, 19년에 해낸 것도 양도 별로 안 많았고 또 사실 2018년 때 우리 4분기 때 뭐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았지만 네. 결국 그 다음에는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지만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미있는 뷰인데 이제 주가는 경제가 아니다. 왜 주가는 경제가 아니다. 예, 어떻게 왜 주가는 경제가 아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게요. 일단 상품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또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맞아요. 예.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식을 내 투자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식 시장에 참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경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의 참가자는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맞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예 주가는 이제 사실은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 되게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의존율이 계속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또 들어와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IPO가 네. 되면서. 예, 그런 것들처럼 보면은 주가는 대기업에 네. 많이 의존을 하는 거죠. 예. 미국도 보면은 뭐 빵 주식이라든지 네. 빅테크 시총 상위 주식이라든지 종목에 시총, 의존을 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 그 기업들을 주식시장이 반영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이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사실 양극화를 엄청 대변하거든요. 네. 그냥 미국만 보면 이제 0.1%가 17%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0.1%가 네. 17%의 그 뭐랄까 주식을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으로. 시가총액으로. 네. 그리고 1%가 이제 50%를 가지고 있어요. 네. 1%가 50% 되게 외우기 쉽잖아요. 네. 근데 참 그러면 50%는 얼마나 밑에 50%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전체적으로 50%가 이제 위에서 할 때 이제 그 하위에 50%가 0.7%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극화가 심하네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부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고 네. 더더군다나 주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경제는 현실의 땅에 이제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디디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고 우리가 주가 할 때 그 뭐라고 그러나요? 저 밸류에이션을 이제 구할 때 이익에다가 그 멀티플을 얼마에 주느냐는 거잖아요. 네, 네. 멀티플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성장 네. 이런 걸 말하는데 그 성장을 얼마를 주는 것이 이제 정당한가 하는 거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뭐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매출액 증가세를 볼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이 옛날에는 이게 주가는 경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네.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때 실업률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연초보다 500만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주가는 2020년에 사상 최대 가격을 썼잖아요. 네. 2021년에도 썼지만은 예. 그러면은 주가가 그런 어떤 실업자 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느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를 쳐다보고 있고 예. 이거 하지만 그때는 유동성이라는 힘이 밀고 간 거고요. 그 속에서 개개인들의 일상의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의 삶을 주가가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은 구신 보시기에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아, 생각하세요? 물론 그는 기업의 이익이고 네네. 그것이 본질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항상 무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미국 주가 조정의 가능성은 네. 항상 매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장단기 금리 현상이 있어서 역전 현상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네.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네. 너무 기간이 짧았어요. 네. 근데 요번에도 또 그럴까?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은 경제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주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스탁 마켓 is not economy인데 네. 이제 뭐 phenomenon 내가 그냥 네. 스탁 마켓 is not 네, 천천히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스탁 마켓 is not 그 economy 네. doesn't hold up. 그러니까 hold up 하면 뭐라고 기다리라. 아니요. hold up 하면 이제 지탱되지 않는다. 그 이론이라는 것이 지탱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제 유동성 장세는 지금 현재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상성의 저번에처럼 미국이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네. 물론 미국이라는 시장이 혁신 기업이 다 모여 있고 네. 여러 기축통화 쓰고 있고 또 지금 같이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니 각종 반도체 관련된 법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오게 하면은 미국 시장이
좋아해 주실 수 있는 다른 시장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주가라는 게 이제 그 전에처럼 확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도 미국 시장이 좀 힘없이 내려갔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이제 주식 시장은 경제하고 같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주식이 내려가면은요, 그 미국의 그 지금 2021년도에 그 미국의 웰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좀 넘어요. 네. 네. 그럼 굉장히 하잖아요. 미국의 전체 부에서 구에서 예. 우리나라하고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 주가가 내려가면은 결국은 보면 소비가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네.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내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군요. 없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전에는 코로나 사태 를 때 돈을 이제 꽂아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이제 든다는 것이죠. 예. 사실 뭐 FOMC 회의 9월 FOMC를 앞두고 사람들이 상당히 관망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리는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를 올릴 것이다까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울트라 스텝을 밟으면 우려가 되는데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그러면 너가 뭐라고자 하는 게 뭔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예. 그리고 지금은 스탁마켓이나 이코노미 이 부분이 아니라 예. 스탁마켓 is part of economy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스탁마켓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렇지만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11월, 12월에 이제 좀 주식 시장에 좋은 기운이 올 거라고 생각한 것은 0.25%라는 금리로 가는 상황이면은 네. 이거 좀 노멀한 거 아니야?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그럼 내년에까지 금리를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예측 불허가 되죠. 예측 불허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내가 삼성전자를 산다, 포스코를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자산에서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의 어떤 방향이 흐름이 다른 게 있고 좀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all-weather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겠냐는 것이죠. 네. 예. 자, 오늘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주가 전망, 금리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원경 교수의 이슈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포맥스 저희 굉장히 꽉 찬 소식으로 네. 전해드렸고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풍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